오디오북 제97권 폭풍의 언덕 워더링 하이츠.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했겠죠? 제가 폭풍의 언덕 좋아한다고. 제이네어와 폭풍의 언덕 할 때 라일라님은 항상 제이네어 파고 저는 폭풍의 언덕 파다 했는데 드디어 폭풍의 언덕 방송에 밀어붙이기 성공해서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니까 항상 올해는 제가 밀어붙이는 해가 되었네요. 근데 항상 이게 올해는 항상이 아니라 원래 저희 방송은 대부분 한세님의 취향인 책으로 가는데 한세님이 가지고 오시는 책들이 되게 좋은 책들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온 책들을 한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근데 내가 너무 못된 사람 되잖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취향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지. 못된 사람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협소하고 본인은 넓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많은 종류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라일라님이 책을 고르는데 덜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적극적이고 그런 면도 있죠. 제가 다음에 이거 할래 이렇게 가져가면 라일라님이 옳다구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옳다구나 하자. 좋아. 난 다 좋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편협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편협한 건 맞는데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에밀리 브론테, 아름다운 이름이죠. 는 제인 에어의 저자 샬럿, 애그니스 그레이의 저자 앤과 함께 영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브론테 자매 중 한 명으로 1818년 왜 웃어요? 남의 태어난 연도에. 아니 그렇게 됐어. 21세기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잉글랜드 북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 슬하에서 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신부였던 아버지의 사제관을 평생 돌보며 살아왔고 어렵게 폭풍의 언덕을 출간하였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48년 폐결핵으로 사망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작가로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폭풍의 언덕,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쓴 커러, 앨리스, 액턴 벨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책 폭풍의 언덕은 리어 왕, 모비딕과 함께 영문학 3대 비극으로 손꼽히는 명작으로 워더링 하이츠라는 음울한 고저택의 배경으로 벌어지는 격정적인 사랑과 질투,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1년에 딱 한 번 밀을 사러 여기 오는 방앗간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세상에 그런 알뜰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둘이 2번 만나 같이 있던 시간을 다 합해도 4시간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런 유치한 쓰레기예요. 윤교찬역, 아르떼 338, 339쪽. 왜 웃으시죠? 제 낭독을 듣고? 아니요, 되게 낭독을 찰지게 하셔서요.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사랑은 나무 아래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바위 같아서 눈에 띄는 즐거움을 주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거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히스클리프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항상 나로 인해 즐겁지는 않듯이 히스클리프도 항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진 않지. 하지만 그 애는 항상 나 자신으로 있어. 전승이 역, 열린 책들. 미친 사랑의 노래. 오늘 텐션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픈 게 좀 나아지고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가수 시아의 유명한 노래 제목이죠. 그거를 너무 적합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빌렸습니다. 근데 이 노래 되게 옛날 노래인 거 아시죠? 옛날의 기준이 뭐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옛날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보통 뭐 3, 40대 정도 되시는 시청자분들 아니지.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노래가 벌써 한 20년 됐대요.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노래고. 그리고 정말 적절한 제목입니다. 네, 미친 사랑의 노래. 저는 폭풍의 언덕을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저는 제가 학생 때 읽었으니까 꽤 됐거든요. 그 시간이. 근데 그때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시 읽어봐도 제가 까먹었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 제가 다 기억해. 모든 이야기를. 특히 그 첫 장에서 로그드가 낯선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가서 되게 어색해하는 장면이나 이 집은 왜 이렇게 다들 쌀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나 그 캐서린이 죽기 직전에 히스클리프를 만나서 되게 막 헛소리하고 정신착락 증세를 보이는 그런 장면들, 아니면 히스클리프가 죽을 때
비에 흠뻑 젖어서 굉장히 기묘한 얼굴을 하고 죽어있는 모습 같은 게 기억에 계속 났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도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명작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 장면이 어린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보다. 저는 어떤 장면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 초반에 로구드 씨가 유령을 만나서 히스클리프가 그 방에 와서 이제 로구드 씨 내쫓으면서 캐서린 나에게 와, 그러니까 빈 창문을 향해 그렇게 소리친 장면. 저는 항상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라일라님 마찬가지로 폭풍의 언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인상 깊게 읽었고, 저는 사실 책을 한 번만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편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춘기, 소위 말하는 그런 격정적인 시기에 읽었던 책은 그래도 여러 번 읽는데 폭풍의 언덕이 그렇게 여러 번 읽는 몇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판본으로 읽었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축약본?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해 편집된 버전으로 읽다가 나이가 들면서 완역본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완역본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두꺼워서 심지어 제가 읽은 그 아르떼 버전은 1권, 2권 이렇게 써 있었다니까요, 아예. 총 몇 장이었어요? 몇 장? 잠깐만요. 볼게요. 기본적으로 제인 에어도 그렇고 폭풍의 언덕도 그렇고 굉장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제인 에어도 두꺼운가? 난 제인 에어는 진짜 안 두껍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읽었던 버전도 한 500쪽 됐던 것 같아요. 제 예전에 읽었던 거. 제 거 19장이었던 것 같아요. 19장. 2권 19장. 그럼 쪽수로는 몇 장이에요? 이거는 해설이랑 연보 포함하면 511장이고 그거를 빼면 그래도 한 500쪽 되겠다. 그죠. 그러네. 500쪽 넘어가네. 아니네. 이건 해설이다. 딱 500쪽이다. 딱 500쪽입니다. 그래서 꽤 두꺼운 편인데 근데 뭔가 저는 제인 에어보다 폭풍의 언덕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래. 자극적이라서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몰아쳐. 자극의 극단이고 저는 이 소설이 출간됐을 당시에 이제 너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논란이 됐다. 그래서 막 여성 작가가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이해가 가는 게 그때는 뭐 TV 같은 영상물도 없었을 거고 뭐 영화나 뭐 이런 게 쇼츠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하려면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연극 보러 가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갑자기 폭풍의 언덕이 폭풍같이 나타났다. 너무 저희가 느끼는 자극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었을 것 같다. 진짜 고자극.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자극인데 정말 아닐 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로구드 씨가 무슨 깡으로 은둔생활 자기 해보겠다고 스러시 크로스에 왔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성정이 아니던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까 저희 프롤로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인 에어랑 폭풍의 언덕이 되게 자주 비교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자매의 책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도 제인 에어 파, 폭풍의 언덕 파라고 얘기하듯이 뭔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취향이야 이런 얘기를 동시대의 책이기도 하고 유명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제인 에어 파였는데 이번에 읽어보고 폭풍의 언덕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읽었을 때. 그래서 와 진짜 옛날에는 이 사람들 약간 진짜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캐서린이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뭐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캐서린은. 그래서 캐서린이 하는 행동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막 이때는 좋았다고 했다 갑자기 싫었다고 했다가 나가라고 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어쩌자는 거야? 뭐 누가 더 좋다는 거야?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땐 제가 좀 더 상식만 있었던 거지. 상식적인. 맛을 몰랐다. 그렇지. 근데 이제 커서 읽어보니까 이 이중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너무 알겠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혼돈한가. 이 감정선이 이해가 되더라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서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히스클리프가 이런 식의 복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게 그들이 전혀 선하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 감정선이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이 사랑이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근본도 없고 맥락도 없고 진짜 미친 사랑이다. 이래서 좋았는데
여전히 이번에 읽으니까 여전히 이 사랑이 미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맞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런지,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뭘 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딘 부인이라는 제3의 화자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딘 부인이 전혀 믿을 수 있는 서술자가 아니거든요. 맞아. 신뢰가 할 수 있는 서술자가 아니야. 그리고 액자식 구성이고 액자의 액자식 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진짜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책인데, 뭐 그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둘이 유년기, 소위 말하는 감정이 격동하는 시기에 만나서 서로에게 약간 동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둘 다 가정폭력 피해자라서 동질감이 있나? 아니면 둘이서 본 게 서로밖에 없어서 이런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진짜 얘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가 진짜 서로 사랑을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희 은행나무 책이긴 하지만 예전에 청취자분이 추천해서 읽어주셨던, 청취자분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던 흰장미의 심연까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얘네가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맞아. 사랑만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근데 진짜 사랑인 거는 맞는데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흰장미의 심연까지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되게 에이지즘으로 느껴질까봐 제가 요즘 계속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할 수 있는 사랑과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마다 내가 좀 더 어릴 때에는 훨씬 더 도전적일 수 있고 더 열정적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더 짧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런 호기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히스클리프랑 캐서린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주 예시를 드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정말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나이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40이거나 50이었으면 그렇게 함부로 사흘 만에 서로에게 목숨을 걸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 둘도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너무 학대당한 유년기나 이런 것들에서 공통점이나 유대감이 정말 컸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들이 이렇게 격렬한 사랑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캐서린이 예전에 읽을 때에는 린턴과 결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린턴을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히스클리프는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일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로맨스적인 사랑도 있지만 되게 동일시하는구나. 내가 사실 캐서린은 숙녀로 자라긴 했지만 훨씬 더 야생적인 사람이고 더 활동적이고 뭔가 되게 불같은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너무 나랑 똑같은 히스클리프가 있고, 그와의 사랑은 로맨스와 연애의 수준을 넘어서 되게 영혼이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둘만이 자기들을 이해한다고 믿는 그 순수함, 그 어떤 격정적임이 이해가 갔어요. 린턴이나 다른 사람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겠구나가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거 뭐냐면,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과 결혼해야 히스클리프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넬리 딘 부인에게 말한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캐서린이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오빠가 다 가지고 있고 오빠가 얘네들을 학대하잖아요, 거의. 그치.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 집의 모든 것이 오빠 것인데 나의 재산이 없어서 나는 결혼해서 재산이나 권력이나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나는 너무 나약한 사람인데 히스클리프와 결혼해봤자 우리 둘 다 똑같이 나락이니까 그럴 바엔 내가 더 돈이나 어떤 것들을 쟁취해서 더 자본을 가져서 그것으로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마음에는 약간 히스클리프가 너무 이제 원래는 우리가 같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지. 이 사람과 나는 신분이 다르고 얘랑 결혼했을 때에 내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둘 다 불행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린턴은 사실 너무 신사적인 사람이고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 남편감이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맞고, 결혼이라는 것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적합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어쨌든 이 시기까지만 해도 가부장제가 굉장히 공고한 사회였고, 제인 에어를 보면 자기 부인이 미쳤다고 남편이 말만 하면
병원에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캐서린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저는 되게 독립적인 여성상을 추구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인 숙녀가 아닌 거지. 이미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에드거와 결혼하더라도 혹은 결혼하게 되면 내가 독립적으로 내 재산이나 내 뭔가 요구 혹은 내 권력을 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권력이란 게 오빠에서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건데 그 가부장제라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만의 것을 갖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캐서린이 라일라님이 읽어주신 그 한 문장에도 있지만 자기와 히스클리프를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스클리프가 사실 이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근본 없는 새끼잖아요. 그래서 막 너가 사실은 뭐 인도 왕의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맞아. 사실은 그거는 다 거짓이고 히스클리프는 정말 주워오내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캐서린도 스스로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나와 어울리지 않는. 그치. 나중에는 근데 결국 이 두 가문을 다 갈아엎고 두 가문 모두를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자신을 독일시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캐서린이 이룬 것이지. 그렇지. 사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지. 그 정도의 야망을 갖도록 한 거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뭐랄까 가부장제 해체적이기도 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캐서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읽으면서도 히스클리프도 당연히 주인공이지만 캐서린의 존재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봤는데 캐서린이 죽는 장면이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서린 반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나머지는 딸 캐시가 등장하는 장면들인데 근데도 캐서린이 계속 거의 뭐 레베카처럼 이 책을 지배하면서 히스클리프를 붙잡고 결국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없어지니까 모든 그걸 잃어버린 느낌? 하지만 진행하지. 그치. 그 복수조차도 캐서린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악에 받쳐서 진행하고 있는 복수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결국 캐서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캐서린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캐서린과 잘 이어졌으면 무시하지 않고 캐서린과 잘 이어지게 해줬으면 이런 일들이 다 없었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게 캐서린이라서 그것도 좀 재밌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보면서 아니 이 이름 자체가 너무 비극적인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아이를 길에 애가 있다고 주워오는 것도 웃겨. 이해가 안 가는데 정작 이름을 이렇게 히스클리프라고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스클리프가 성도 히스클리프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린턴 히스클리프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애 이름이 히스클리프인 거야? 그치.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왜 애를 정말 사랑한 게 맞나? 언쇼 씨가 정말 애를 사랑한 게 맞을까? 그렇게 행동은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는 사실 양육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이름이 원래 애 이름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판본에는 누구의 이름인데? 어릴 때 죽은? 약간 어릴 때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히스클리프라고 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 누가 자기 애든 남의 애든 간에 왜 이름을 히스클리프라고 붙이냐고. 맞아. 로즈마리라고 붙였어 봐. 얼마나 라일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 봐. 애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랐겠어. 이런 이름 붙이니까 애가 개싸나워져가지고 그래.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의 딸 싸다구를 올려 붙이는 개망나니가 된 거 아니에요. 진짜 개망난이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호자가 되셔서 피보호자의 이름을 붙일 그런 기회가 생기신다면 정말 이런 이름은 안 된다. 아주 그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진짜 신중하게 지어야 돼. 나 진짜 히스클리프 진짜 장난하나.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들이 근데 진짜 다시 봐도 입체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들이 정말 왔다 갔다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입체적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입체적이고 입체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맞아. 근데 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 일관적이게 미쳐 있어. 다. 맞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캐서린이 린턴과 결혼했지만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사랑이 훨씬 더 본질적이다. 더 이런 로맨스를 성애를 뛰어넘은 사랑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또 무슨 마음인지 좀 알겠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보면 캐서린이 린턴과 히스클리프를 동시에 사랑하지만 이게 또 폴리아모리랑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저에게는. 그렇지. 그래서 성애를 뛰어넘은 거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캐서린은 정말
자기를 투영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을 그렇게 안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흰 달라. 장미의 심연까지라니까. 둘이 사랑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둘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 교통하는 사랑은 아닌 거야. 그래. 사랑은 진짜 엄청나게 하고 있어. 어. 그리고 이 강렬하고 야생적인 어떤 야생마 느낌이 나는 이 남주하고 캐서린을 너무 사랑하지만 결코 메인이 안 되는 이 신사적인 그리고 병약한 이런 서브 남주의 구도가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로맨스물에서 재현되어 왔잖아요. 뭐 갑자기 옛날 생각 나니까 막 궁이라는 만화도 사실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김강원 작가님의 여왕의 기사도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런 만화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책을 읽는데 그래서 이런 도파민의 구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재밌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읽어도 도파민이 도는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캐서린의 딸 캐서린, 캐시라고 구분을 위해서 캐시라고 부르는데 캐시랑 린턴과 캐시와 헤어턴의 관계도 너무 미친 게 여기 등장인물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딘 부인이 되게 자기 제정신인 것처럼 말하는데 딘 부인도 제정신이 아니야. 특히 결말부에서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딘 부인이 사실은 자기가 알고 보니 캐시와 헤어턴의 행복을 바랐던 것 같다. 이런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도 제정신인 사람이었고 로그도도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지만 맞아. 어쨌든 정말 캐시가 저는 린턴이 캐시한테 끌린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캐시가 린턴한테 왜 끌렸는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캐시는 린턴한테 끌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끌린 게 이것도 성애적인 감정이 아니야.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읽은 판본에서는 내 동생 린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널 돌봐줄게. 그러니까 캐시가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돌봐주고 싶은 저는 모성애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내가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라고 생각해요.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뭔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랑 사랑을 좀 구분을 못하지 않았나. 아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둘이서 연애 편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았잖아. 근데 그 연애 편지도 히스클리프가 써줬을 것 같아. 그렇지. 거의 검열했다고 나오잖아. 실제로 맞아요. 검열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정말 근데 모성애 혹은 그런 유사한 감정이라고 치더라도 정말 린턴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 지랄 맞아서 진짜 너무 싫었어요. 전 얘가.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천사라도 린턴한테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캐시가 어떤 의미로는 정말로 자기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기도 한 거죠. 결국은 맞아. 이게 히스클리프, 캐서린, 에드가 린턴으로 이어진 삼각관계에서 안 끝나고 이대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뭔가 복선처럼 그 전 세대의 삶이 후세대로 막 연결되면서 엄청 섞이는데 히스클리프가 진짜 혐오하고 망가뜨리고 싶었던 원수의 아들이 오히려 히스클리프와 진짜 닮았고 오히려 좋은 버전의 히스클리프고 그에게 유일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도 너무 모순적이었고 말씀하신 린턴이 히스클리프의 진짜 아들인데 오히려 걔는 정말 유약하고 비겁한 인물인 것도 너무 모순이다.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는 결국 자기랑 연관된 것들은 다 망가진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린턴이 너무 짜증나게 묘사되어 있어서 이 모든 이체적인 인물 중에 제일 싫었어요. 맞아요. 얘는 뭐 하는 새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턴과 캐시가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딘 부인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인지도 약간 확신하기 어렵고 근데 라일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아닌 헤어턴이 자기의 분신이고 캐서린의 딸인 캐시가 캐서린의 분신이라면 결국 히스클리프는 자기가 원한 걸 얻은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2의 히스클리프와 제2의 캐서린은 사랑을 하게 된 거고 둘은 더 많은 재산과 저택을 소유하게 된 거죠. 결국 해피엔딩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의 뒤에 해설에는 약간 동화적인 끝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서로서로 겹사돈이 되면서 완전 막장 드라마처럼 관계도가 엄청 복잡해지는데 이것도 영미문화권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나 양면성 같은 게 정말 잘 묘사된 소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진짜 폭력적이거든요.
맞아요. 여러 의미로 폭력적인다. 일단 사람 패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뺨을 막 때려. 그래서 전 처음에 약간 이게 뭐야 하고 당황했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끔찍했다. 나중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 아니, 드라마야. 애를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때리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기회를 봐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스클리프가 캐시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의 딸도 어김없이 때리잖아.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는데도 분리해서 때리잖아. 그것도 난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근데 거기에 반발을 가지지 않고 맞으면 맞는 대로. 걔가 나한테 칼을 던지는 맞아. 대로. 이자벨랑 칼도 맞아. 그러니까 반발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너무 21세기 현대인의 감각에서 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웠다. 맞아. 근데 또 이때 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1800년대잖아요. 줄거리 전에 저희가 작가 소개할 때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학교를 갔다가 학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언니들이 사망했대요. 맞아요. 뭐 이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때는 학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였던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여성 작가가 써서 더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여성 작가가 썼다고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하인이나 하녀를 엄청 재산처럼 부리잖아요. 맞아. 이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주인님이 못 간다고 하면은 못 가는 게 되고. 근데 또 저는 그런 거 치고는 하인과 하녀가 본인의 의지도 되게 강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딘 부인이 계속 믿을 수 없는 화자인 것 같은 거야. 신뢰가 안 가. 되게 물건인 듯 하면서도 자기 의자는 있고 어쨌든 고용주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인 것 같다. 가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리 너무 찍소리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주인이 아니면 되게 으스대한다? 드자비질을 한다? 맞선다. 그쵸. 맞선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재밌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입체적이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지금 봐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로구드가 꾸준히 캐시에게 어떤 성적 호감을 보이잖아요. 진짜 너무 예쁘긴 했나 봐. 너무 저는 그럴 거라고 그 부분은 제가 유일하게 까먹은 부분인가 봐요. 근데 저도 그걸 까먹었었거든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거. 로구드가 온 건 기억이 나고 로구드가 그 세입자인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얘가 이렇게 찝쩍대는 애였나. 그래서 전 그 장면이 그때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계속 그래서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아니 이 남자 진짜 별로다. 그래서 이 남자도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나한테 돼가지고 아니 얼굴만 예쁘면 일단 솔깃하는지 남자라는 새끼들은 정말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새끼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새끼 이름이 로구드인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이 에밀리 브론테가 글을 쓸 때 이름을 지을 때 약간 히스클리프랑 로구드는 의도해서 지었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이신 것 같아요? 로구드 바위 나무잖아요. 분탱이 새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온 되게 세련된 남자인 것처럼 자기가 굴잖아요. 그쵸.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골뜨기가 아니라 시골뜨기 반대지. 서울촌놈? 서울촌놈도 사실 서로 까내리는 말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로구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캐서린과 자기가 같이 도시로 나가게 된다면 캐서린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교양인이고 문명인인 척 하는데 사실 그 도입부에 그 히스클리프가 유령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 로구드가 유령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이 유령한테 잡혔을 때 이 손목을 유리창에 비벼서 피를 내게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젠체하고 세련된 남자라는 식으로 보여도 사실 그 안에는 야만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새끼랑 히스클리프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을 까발려 보면은 뭐 히스플리가 그렇게 구는 것과 이 남자가 그렇게 구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실 로구드의 1인칭이기 때문에 또 얘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로구드 캐릭터가 눈에 들어온 게 되게 초반부부터 자기 되게 내향인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색함을 너무 못 견디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초반부의 내향인적인 서술이 너무 지금 약간 유행하는 뭐
뭐 그런 MBTI에 아이다 이다 하는 그런 아이의 서술같이 느껴져서 좀 웃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점에서도 현대인의 감각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작 전혀 아니었잖아. 근데 정작 아니야. 되게 캐서린한테 찝쩍거리고 되게 외향인이야. 막 찾아가서 저녁 먹자고 하고 왜 나 왔는데 자리 안 안내해주냐고 그러고. 맞아. 근데 자기 생각에 자긴 되게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에밀리 브론테가 날짜를 보면 아까 저희가 1818년도에 태어나셨고 1848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소설이 20대에 쓴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책은 아니지. 자매들이랑 책을 썼으니까. 근데 어쨌든 소설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런 격렬한 감정선을 쓸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에밀리 브론테가 결국엔 모쏠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강렬한 감정을 상상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과장되고 강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이돌들도 되게 그런 강렬한 감정에 대한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연애하고 현타 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내가 불렀던 노래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겪은 연애가. 아 진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돌들은 되게 강렬하고 막 너밖에 없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내가 진짜로 연애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무슨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에밀리 브론테가 상상해서 이렇게 강렬할 수도 있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일란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강렬한 것은 굉장히 강렬한데 그 시대의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싸대기를 올려붙이는 남자였던 걸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던 것일까? 지금이야 저희가 뺨 맞으면 너 나 때렸어? 하고 이게 정말 데이트 폭력으로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사실 거의 20년 전만 해도 아내를 때리는 것으로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맞아요. 이때는 200년 전이니까 맞아. 사실 그렇긴 하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미친 사랑 노래를 읽으면서 딘 부인의 차라리 밀 방앗간 주인을 사랑하는 게 낫겠다는 그 말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사실 재밌었어요. 다시 읽어도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읽을 때 열린 책들에서 2024년도에 발간된 전승희 번역가님 버전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재밌긴 했지만 이 번역 문체가 조금 제 취향이랑은 달랐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폭풍의 언덕이 유독 번역가에 따라서 조금 문체가 많이 달라지는 책인지 인터넷에 보면 이 폭풍의 언덕 출판사별 문체 특징 뭐 비교 이런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나라도 이렇게 미친 책을 번역할 때 번역하면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뭐 흐름도 그렇고 이 고전이다 보니까 이 말하는 거 티키타카를 해석하는 거나 뭐 아니면 말을 얼마나 뭐 더 현대적으로 바꿀 거냐 이런 거에 차이가 좀 큰 책인지 되게 많은 분들이 어느 출판사 번역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열린 책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고전적인 어휘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초반에 워더링 하이츠를 설명할 때 이 워더링 하이츠의 이름이 이거다라는 문장에서 이게 이 집이 가진 당호라는 표현이 나와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당호. 너무 고전적인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이게 집의 이름이니까 당호는 맞는데 이 당이라는 표현이 되게 동양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읽다가 살짝 몰입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주인님을 쥐님이라고 표기가 계속 되는데 이것도 사투리에 대한 그런 거겠지만 저도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읽다가 이거는 이번 번역도 좋지만 재밌었지만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쥐님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쥐님은 그 조지프가. 근데 조지프가 그러면은 쥐님 말고 다른 말도 사투리로 해요? 아니요. 근데 이 출판사별 차이 뭐 그런 글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출판사들은 이 사투리를 완전 사투리로 번역해서 호불호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제 책은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읽은 책은 조지프의 말투가 춘청도 사투리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어느 지방 사투리로 번역할지를 누가 결정할까 궁금한 거예요. 역자가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편집자가 조지프 캐릭터는 그 사투리로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할런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지방 사람에게 검수는 받았겠지? 저는 이것도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랄라는 지금 판본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르떼 판본으로 읽었는데 저는 일단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오타가 3번 이상 나와서 저는 아르떼 출판사에 약간의 신뢰가 있었는데 왜냐면 아르떼 출판사 굉장히 크고 이제 문학 비문학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책을 많이 내서 약간 신뢰가 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그 신뢰를 다 까먹었고 그리고 제가 읽은 책도 2023년인가에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꽤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 이렇게까지 오타 검수가 안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를테면 힌들리를 힌들이라고 쓴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힌들리라고 계속 나오다가 한 번 힌들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오타인. 그치. 근데 이런 게 계속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출간될 때까지 누구도 몰랐다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번역자도 있고 편집자도 있는데 안 됐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읽으실 분은 저는 최근에 추천받은 게 을류문화상인가? 맞아요. 거기서 가장 나온 최근이죠. 워더리 하이츠를 추천받아서 그 역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책 제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폭풍의 언덕으로 번역되다가 요새는 워더링 하이츠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워더링 하이츠가 사실은 그 정말 언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당호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이름이죠. 고유명사, 경복궁 이런 고유명사기 때문에 워더링 하이츠로 저는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좋은 흐름이다? 좋다 나쁘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유명사를 고유명사로 표현하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더링 하이츠보다 폭풍의 언덕이 좋기는 한데 물론 그것이 고유명사이긴 합니다만 이게 폭풍의 언덕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이미지가 준 음울하고 이런 폭풍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이 소설을 전반적으로 뒤덮고 있는 분위기라서 저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워더링 하이츠로 바뀌는 추세라면 또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야겠죠. 수능하는 사람. 하지만 저의 취향은 폭풍의 언덕입니다. 저는 워더링 하이츠입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 이렇게 폭풍 같은 폭풍의 언덕, 워더링 하이츠 독서를 끝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전 재미있는 책 읽고 재미있는 얘기하는 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면서 약간 기운이 더 나고 있는데 이번 책도 재미있게 읽었고 저희 다음에 또 들고 올 책은 범죄의 여왕입니다. 이거는 에거서 크리스티 정확히 말하면 범죄의 여왕 에거서 크리스티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에거서 크리스티 사후 50주기 기념으로 나온 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제가 아직 못 읽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굉장한 애호가라서 항상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을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가의 삶을 다룬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에거서 크리스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굉장히 무더운 한여름인데 사실 이럴 때는 추리를 읽는 것이 맞잖아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를 읽는 것이 맞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가분인 에거서 크리스티에 관한 이야기 저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스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